우리 그 바칼로레아 밴노레 있죠. 그 리듬이 그 곤돌라에서 섹스 나눌 때 트는 음악입니다. 그 둥실둥실 그 리듬이 섹스할 때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귀한 정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양면은 뭐냐면은 그 곤돌라는 그러한 상징인데 또 뭐죠? 페스트의 병에 걸린 죽은 자를 나르던 그런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성과 죽음이 같은 메타포로 예술적으로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신비로움의 절정의 어떤 사랑의 죽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곤돌라라는 상징은 베니스의 상징이죠. 그 양면성, 그렇죠? 곤돌라. 매춘 환락의 궁전이면서도 상공업의 중심지, 전 세계 유럽의 코스모폴리탄 예술의 도시. 모든 지성이 있었지만 모든 매춘도 다 왔다는 거죠. 거의 프랑스 파리도 그런 분위기죠. 그 프랑스 파리가 이제 카페나 막신 카페나 살롱 문화가 있지만 거기 또한 어마어마하게 태폐적인 성문화가 발달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뉴욕이 좀 그런 경향이 짙겠죠. 지금은 조금 태폐성은 파리든 뮌헨이든 뉴욕 같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홍등가.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유럽의 예술은 베니스에서 꽃피워졌다. 빗장 넘기시면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리안 그레이 초상의 서문인데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 어떤 책이냐면은 제가 이 서문을 읽고 제가 밴드나 유튜브에 제가 오스카 예술 특강이라는 제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제가 오스카 와일드 되게 좋아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최초의 댄디보이인 거 다 아시죠? 아일랜드 출생이고요. 그 어린 왕자하고 살로메하고 그 다음에 도리안 그레이 초상으로도 유명한 극작가 겸 문학가죠.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5A 플러스를 받은 천재예요. 지금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전 세계적인 그 대학교가 옥스퍼드잖아요. 거기서 전과목 A 플러스 받은 최초의 인물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천재라는 얘기죠. 근데 역시나 얘도 뭐죠? 프레디 머큐리랑 똑같은 과예요. 남성애자. 이 오스카 와일드가 아일랜드 출생인데 보세요. 이 살로메로 유명한 또 극작가이기도 한데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이 문학이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극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위험해지는 케이스인데 이 젊음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연에 대한 그 도전이죠. 젊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낸 건데 이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서문이 있어요. 서문만 제가 10번 읽어서 겨우겨우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음미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모든 예술의 진리가,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오른쪽 보면 도리안 그레이 초상의 그 영화에 아주 꽃미남 남자가 한쪽이 다 파편이 문드러지고 있죠. 네. 정말 좀 심오한 이야기에 대한 영화인데요. 도리안 그레이 초상 서문을 읽어드리면요. 잘 보세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이다.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는 감추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예술가는 감추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죠. 예술은 드러내지만 자기 자신을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비평가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상을 다른 방식이나 재료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죠. 평론하죠. 제가. 가장 위대하거나 조속한 방식의 비평은 자서전의 형식이었습니다. 자기 얘기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들에서 추한 의미를 찾는 자들은 매력도 없이 부패한 자들이다. 그것은 변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교양인들이며 이들로 인하여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우리 세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바로 지성과 이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지덕체 그런 거죠. 이 선택된 자들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오직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덕이거나 비도덕적인 체계는 없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가 없는 것이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금선을 만들고
미투를 하는 것은 뭐죠? 다 정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미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쓰레기 취급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섹스 스캔들은 원초적인 거죠. 네. 섹스 스캔들하고 한 개 더 뭐라 그랬죠? 부정축제, 돈을 삥땅 치는 거죠. 부정축제. 그거 두 개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 정치가를 보낼 때 딱 섹스 스캔들하고 부정축제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책이란 것은 도덕적이나 미도적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예술을 보는 눈이 미학이에요. 단지 잘 쓰였거나 나쁘게 쓰였거나 그 밑줄 좀 쳐도 돼요. 단지 잘 쓰였거나 나쁘게 쓰였거나 할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쓰였는가 못 쓰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회 정치 현상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19세기의 사실주의에 대한 반감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캘리반의 분노에 진짜 어려운 말을 썼네요. 그 캘리반은 그 셰익스피어 문학에 나온 괴물인데 사실주의를 또 알아야겠죠. 자, 19세기 낭만주의에 대한 반감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출 수 없는 캘리반의 분노이다. 이거는 설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예술가의 주제의 일부분을 형성하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예술가의 주제의 일부분을 형성하지만 예술에 있어서의 도덕성이란 불완전한 매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갈라쳐서 내용이 아닌 방식의 문제다. 아까 프레디 머큐리 보셨죠? 네. 예술에 있어서 도덕성이란 그 불완전한 것들을 완벽하게 연출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형식의 문제라는 거죠. 예. 우리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건 뭐죠? 화장하거나 옷 예쁘게 입거나 패션이잖아요. 모자를 쓰거나 그죠? 안경을 쓰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런 방식과 형식과 연출의 문제라는 거죠. 예술에 있어서의 도덕성이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어떠한 예술가도 무언가를 입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면 입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네. 입증해 보니 뭐 이것도 윤리자가 가깝죠.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는 이런 도덕성, 윤리성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이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 공감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예술가 내부의 윤리적 공감이란 용서될 수 없는 형식의 매너리즘. 이것도 멋진 말이죠. 이 매너리즘 그죠? 같은 것들의 반복, 답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 보더라도 윤리적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너리즘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형식의 매너리즘을 반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비윤리성이죠. 예술가한테. 그죠? 이 말을 이해하시면은 오스카 와일드나 프레디 머큐리나 모든 마이클 잭슨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들도 이래야 하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평생 동안 사는 것도 완전 매너리즘이죠. 어떠한 예술가도 병적이지 않다. 예술가는 그 어떤 것이든 표현해낼 수 있다. 뭐 살바도르 달리든 앤디 워홀이든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트 영상을 했던 우리나라 그 이름 뭐죠? 백남준 씨. 그죠?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에 공감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다만 예술을 위한 소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악덕과 미덕은.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예술 전형은 음악가 예술이다. 음악이 위대한 거죠. 현존성과 표상 좀 어려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의 관점에서 보면 배우의 기교가 그 양식이다. 모든 예술은 표면인 동시에 심층이다. 이 양면이죠.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는 예술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자들을 제가 봤을 때 표면인 동시에 심층인 경우 굉장히 많죠. 제가 여자를 심층이라 느끼는 이유는 직관 때문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그 직관이라는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할 때 여자들 그 직관은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도 훨씬 부동산 잘해요. 남자들 이상적으로 분석하는데 여자들은 못 따라가요. 그 직관,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심층도 있고 가벼운 표층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랑 예술이랑 음악이 굉장히 비슷하죠. 모든 예술은 표면인 동시에 심층입니다. 표면의 이면을 보려는 사람은 위험하게도 그렇게 한다. 이 이면을 보는 것은 위험하죠. 심층을 읽어내려는 사람도 위험하게도 그렇게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파헤치고 오독의 위험을 무시하고 이런 말도 있지만 예술을 끝까지 파고드는 프레디 머큐리나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 결국엔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돈 조반니도 카사노바도 다 필력이 있었던 인물이고 결국엔 카사노바도 어떤 항상 쫓김을 당했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오스카 와일드도 마지막에는 동성애로 기소당해서 감옥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파리에서. 걔도 그런 성적인 집착으로 죽었고 프레디 머큐리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소아성애도 있었고 예술이 끝까지 파고들어갔던 다 위험한 인물들이죠. 죽음의 맥락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보시면은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그 작품이 새롭고 복합적이며 생명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롭고 중요합니다. 답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복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정말 중요하고 디오니소스죠. 아폴론적인 것이 아닌 비평가가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술가는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본연에 충실한 셈입니다. 고정적 의미가 있다면 예술이 아니다. 그죠? 비평가가 서로 불치하면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각자 자서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유용한 것을 만드니까 그것을 예찬하지 않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지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나 그 유명한 그 마크 로스코 같은 추상주의 화가나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들이 이 자기 자신의 그림을 막 설명을 해주고 막 예찬하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관객한테 다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은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든 우리가 모든 배우는 그 클래식 교향곡의 작곡가도 곡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를 다 했죠. 말로 1번이든 2번이든 절대 해석을 하지 마라. 처음에는 해석해 주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죠. 그 위험한 짓거리다. 왜냐? 그 모든 거를 관객과 그 청중들한테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네.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단 한 가지 변명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렬히 예찬하기 때문이다. 이 대중성 같은 것을 좀 비하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예술 강의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죠.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뭐죠? 이 모든 예술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게 지금 제 직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죠?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은 한 개 한 개가 정말 천재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예술은 전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요. 모든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단이 아니고.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분 쓸모가 있어서 좋아합니까?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 자식이 목적 그 자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뭐라는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까? 그거는 사랑 아니죠.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랑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네가 이뻐서 너무 좋아. 이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늙고 안 이뻐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플라톤이 얘기하면 이데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 요 한 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이데아 플라톤주의가 기독교하고 현대까지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쳤던 정말 위대한 사상인데, 그걸 이제 니체부터 까기 시작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뭐예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데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토피아랑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죠. 이데아는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거랑 똑같아요. 동양에 이거 오늘 하나 적어놓으세요. 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노자, 도덕경, 도. 도가도, 비상도.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도는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도라는 건.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 다 왜곡되버리죠.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데아라고 했죠. 자, 이 이데아 하나로 서양 애들이 동양을 앞서게 되고 핵폭탄이 발명이 돼요. 이데아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적 진리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저한테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 예를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100명 중에 1명은 공감하고 99명 공감 안 한다. 이 절대 진리 아니잖아요. 황신혜 보고, 그죠? 미스 코리아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있나요? 브룩실즈 보고 너무 옛날 사람 나왔는데 브룩실즈죠. 예쁘다 그러면은 그게 절대 진리 아니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 예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안 예쁘면요, 그게 절대 진리 아니죠. 근데 플라톤은 뭐라 그랬죠? 이데아를 얘기했죠. 이 이데아가 뭐냐? 절대적 진리.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수학이 나오는 거예요. 2 플러스 2는 4가 되는 거. 이거 이데아야. 수학이라는 거죠. 이 절대적 진리죠.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순간순간 다 변해요. 이 상하와 얘도 아까 1시간 전에 얘랑 달라요. 얘도 노화가 되고 다 노화돼요.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죠. 다 산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수학은 절대적 진리죠. 이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뭐죠? 과학. 과학 절대적 진리죠.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과학적 음악.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아의 그 철학과 기하학과 음악과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데아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런 절대적 진리. 그래서 물을 딱 보고 물에서도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얘들은 H2를 만들죠.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도가도 비상도로 끝내버렸는데 얘들은 이데아로 다 수치화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은 뭐죠? 산소와 수소 그렇게 화학식으로 H2로 만들어버렸죠. 여기에서 점점점 핵폭탄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위대한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철학자가 과학자이고 수학자였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피타고라스가 무리수를 발견한 이상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했죠.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네, 똑같은가요?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너가 예쁘고 이거는 빨간색이다 이런 건 절대 이데아라고. 그 걔는 왜냐하면 언젠가 다 변하거든요. 이 사과든 우리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는 한 개도 없어요. 책상은 먼지든. 그런데 이 수학과 과학과 이런 절대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과학과 음악과 건축물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 또라이 같은 철학이. 그죠? 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그러한 진리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르네상스 그리고 그 낭만주의 이후에 근대에 와서 니체가 이제 오히려 이런 이성을 부정하면서 비이성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베르그선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지금 얘기 드린 직관과 시관, 공간, 운동 에너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비이성과 직관과 감각의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 초상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궁극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가. 모든 데 쓰는 저는 쓸모가 없다는 이 한마디에는 당연히 그 마지막에 유미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 탐미주의랑 비슷한 말인데 아름다운 것만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만이. 그래서 이때는 탐미, 유미, 오스카 와일드 시대가 그려졌죠. 근데 이 영화나 문학을 보시면은 인간은 그저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연을 거역할 수 없어요. 뭐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그렇게 우리가 발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예술 자체는 전혀 수단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 진리를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도리안 그레이의 주장의 서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죠. 그게 제가 준비한 그 말로의 5번 교향곡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걸 얘기했죠. 자, 아다지에토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을 미학과 죽음과 이런 절대적인 미로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절대적인 미거든요. 자, 이 영화 고맙습니다. 이 말러를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건데 저번에 이제 영화 수업을 한번 했었죠. 모든 클래식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자, 이거 한 1분만 제가 약간 해설을 해드리면요. 그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그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대문호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를 우리는 알지만 그 이상으로 대문호가 독일의 토마스 만이라는 그 음악가이기도 한 문학가가 있어요. 토마스 만. 마이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 이 사람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필립 카우프만 감독인가요? 루치키노 비스콘티 감독이죠. 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게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영화인데 이 토마스만 자신이기도 하지만 구스타프 말러이기도 한 지금 이 보이는 이 사람 주인공 에센바우죠. 에센바우가 베니스라는 도시에 여행을 왔어요. 몸이 나쁜데 근데 이 베니스라는 도시는 절대적인 미의 도시고 퇴폐적인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성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또 얘기 안 나오는 게 토마스 만도 동성애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도 동성애자예요. 바로 미소년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남자 아이를 여기서 좋아하게 되는데 이 미소년 자체가 절대적인 미가 되는 거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리스에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에서 나와요. 그 미라는 게 뭐냐면은 제 같은 중년 이상의 남자에서는 미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이지만 그리스 사람한테는 뭐가 미인 줄 아세요? 예? 고귀한 영혼이에요. 철학자나 이 영혼, 지성이 있고 여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절대적인 미학자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하고 자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이게 섹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50대, 40대 됐을 때 젊은 남자한테서 관능성과 생명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동성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같이 자는 거예요.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늙고 외모도 추악하지만 이 영혼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에로스가 뭐죠? 자기한테 결핍된 게 에로스죠. 지한테 없는 게 뭐죠? 젊음과 아름다운 미소년의 외모와 생명력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이 뭐죠? 그게 바로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토닉 러브예요. 그게 플라토닉 러브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신적인 사랑. 여자들이 플라토닉 러브 원하잖아요. 예술인지 모르겠지만. 자, 자, 초반에 그걸 원하죠. 자, 그런데 원래 그게
같이 육체로서도 좋아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사랑, 플라토닉 러브죠. 그게 정신적인 사랑이죠. 왜냐? 그 시대는 여자한테 성적 매력을 못 느꼈어요. 왜냐? 여자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무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성공권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육체만 탐닉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 현대인들하고는 다른 가치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천재 문학가나 지성들은 약간 고대 그리스의 철학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양성의 동성애가 이 단계에서 많다는 거죠. 역시나 이 토마스 만이나 그 여기 나오는 에센바우도 작곡가이자 문학가로 투영이 되어서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저 절대적인 영원한 아름다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해질녘에 노을에서 사라지는 미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 건네고 자기는 죽어가고 그 소년은 태양이 장렬하는 해변가에서 지그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징하는 게 다 절대적인 미와 죽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 영화이자 토마스 만의 수백 페이지 되는 그 문학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루치노 비스콘티라는 클래식 대가죠. 바로 그 클래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말로 교향곡 5번의 사악장인 아다지에토 그거를 여기 삽입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이게 70년대 영화인데 그 음악을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그 성의 엑스터시죠. 섹스 엑스터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적으로 가는 죽음도 있어요. 이게 뭐죠? 구스타프 말러가 알마 신들러 와이프를 사랑할 때 만든 노래야. 너무나 웃기죠.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세기말 빈의 리버스토트 사랑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은 바로 클림트와 그 제자는 뭐죠? 클림트 말고 그 밑에 있잖아요. 막 대표적인 그림이네.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그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음악하고 화면하고 잘 연결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출과 음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여자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감각으로 직관으로 느끼시는데요. 자, 하프가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이죠.
저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말도 못해. 절대적인 비주어.